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혜강이고요. 현재 미래탐구 세정 이강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고1이 되면서 영어가 많이 바뀐다는 얘기를 익히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바뀐다는 건지, 왜 영어가 어렵다는 건지를 출제 경향을 통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중학교에서 A등급 많이 맞았던 친구들이 1등급이 안 되고 뭐 1등급부터 3등급 사이로 나뉜다 이런 설명회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3등급이라도 되면 다행인데 3등급조차도 어려운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제 저희 중대국어가 시험을 치렀는데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이렇게까지 영어가 바뀔 것 같으면 내신 7주 의미도 없겠어요. 제가 진짜 방학 때 열심히 살 걸 그랬나 봐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느끼는지를 지금부터 문제를 통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 압축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양이 너무 많다는 게 좀 많이 달라지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진선여고가 가장 시험 범위가 많은 편에 속하는데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한 67지문 정도가 시험 범위에 속해지고 교과서 2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또 그 외적으로 뭐 우리 단대부고 같은 경우에도 40지문 정도가 항상 거의 들어가는 편이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50개도 들어갔던 학교예요. 또 중대부고 같은 경우에도 37지문씩으로 출제를 하고 숙명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40개의 안팎을 유지하면서 시험 범위가 출제가 되고 교과서 2개는 플러스 알파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양이더라도 진짜 악착같이 외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착같이 외워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영어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어법 어휘 변형 당연히 많이 출제가 되고요. 또 심지어는 간접 연계라고 해서 소질만 비슷한데 아예 다른 외부 지문을 출제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외웠다고 한들 낯선 지문 또는 낯선 파트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작 같은 경우에도 그냥 외워서 맞추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새로운 문장을 영작을 하라고 많이들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새롭게 만든 문장을 가지고 영작을 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기본기가 중요한 영어 시험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객관식부터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를 실제 출제하는 거를 제가 모의로 바꿔서 조금 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출제 방식은 거의 모든 학교가 차용하는 방식인데요. 빈칸을 출제할 때 사실 수능에선 빈칸이 가장 어렵지만 내신에서 빈칸은 가장 쉬운 파트가 되기 마련인데요. 저희가 아는 지문인데 거기 안에 들어갈 빈칸을 고르라고 하면 너무 쉽겠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여기 있는 이 검정색 파트를 빨간색 파트처럼 아예 통 변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문을 아예 바꾼다거나 단어를 바꾸는데 그렇게 해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기가 5개가 있다고 쳤을 때 그 중에 2개는 아예 모르는 단어가 꼭 끼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2개 중에서 아이들이 되게 갈팡질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 다음으로는 문단 배열을 하는 것 같은 경우인데요. 사실 이런 문제는 중대부고에서 킬러로 꼽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럼 어머님들 되게 의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아는 지문인데 ABC 고르는 거 우리 애들 왜 못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파란색으로 제가 쓴 글씨가 뭐냐면 원서에 있었던 문장들이에요. 또는 아니면 외부에서 긁어서 새로운 문장 2개가 출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지문 전체를 아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처음 보는 문장이 끼어져서 그 상태로 A, B, C를 배열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알고 있는 우리의 지문에 대한 내용이 엄청나게 힌트가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를 요소하는 방해의 요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원래 지문에서는 얘 뒤에 얘가 들어갔었어야 되니까 그럼 얘 뒤에 A를 넣어볼까? 라는 식으로 되게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될 경우엔 아이들이 너무 헷갈려하고 시간 소요도 너무 커진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니면 유의어 문제를 내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유의어를 출제하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심지어는 이게 한 지문을 넣어서 출제를 하는 게 아니라 2 지문을 넣어서 출제를 합니다. A에는 지문 1, B에는 지문 2를 넣은 다음에 각 보기 A, A에 해당하는 유의어가 알맞느냐, B, B가 똑같이 알맞느냐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한 지문 안에 보기가 10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래봤자 3점밖에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시간 소요는 엄청나게 방대한데 생각보다 맞춰도 3점밖에 안 되는 그런 문제를 계속 출제를 합니다.
또 영영풀이 같은 경우도 출제가 되는데요. 영영풀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렵게 출제하는 학교는 이렇게 보기에 빈칸까지 뚫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빈칸 안에 들어갈 단어가 보기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죠.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보기에 앞서서 그러면 여기 안에 빈칸 안에 들어갈 단어가 뭐지? 라고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해당 단어가 보기에 진짜 있나? 를 체크를 해야 되는 이중 체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또 어법 같은 경우에도 그냥 보기 5개 중에 밑줄 친 것 중에 하나 골라라 하는 쉬운 문제도 있는 반면에 숙명여고 같은 경우는 밑줄이 없는데 총 몇 개가 틀렸느냐를 묻기도 하고 또 진선여고 같은 경우에는 어법상 문맥상 2개 다 올바르거나 2개 다 틀린 게 무엇이냐를 묻기도 하고 또 아니면 이렇게 중대국어처럼 A, B, C 3개를 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찬가지로 A에 한 지문 넣고 B에 한 지문 넣고 C에 한 지문 넣어서 총 3지문이 한 문제에 출제가 되는데 각 보기 A부터 E까지 똑같이 맞은 보기를 골라라 또는 똑같이 틀린 보기를 찾아라 라고 해서 15개를 판단해서 푸는 문제가 되는 거죠. 또 그 다음으로는 재진술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쉽게 말을 하면 내용 일치 또는 불일치를 푸는 문제인데 이게 보통 우리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가장 쉬운 문제로 꼽히죠. 근데 저희 중동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이자 가장 대표적인 출제 방식이거든요. 근데 일단 이게 왜 어렵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 지문 자체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테드이기 때문에 좀 밀접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게 진짜로 시사하는 바가 뭐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 보기에 구성된 이 재진술 문제가 내용 일치 또는 불일치된 이 지문이 생각보다 어려운 유의어가 많이 끼어져 있어서 진짜로 이게 맞나 아니냐 이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음에 맞은 거 다 고르려고 보니까 개수조차 달라요. 그러면 이것 중에 진짜로 다 맞은 거는 몇 번 보기지? 라는 심리전까지 겪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 내에 정확하게 문제를 풀기가 어려운 유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지금부터는 서답형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서답형 같은 경우는 거의 중학교 때와 기조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양문 완성하기가 이제 여고 서답형, 단답형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이런 요양문 완성하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지문, 본문에 있는 것 중에 단어를 활용해서 넣는 역량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단어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단어가 만약에 동사였다? 그럼 그 동사를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여기서 명사가 필요하네? 그럼 난 명사형 어미로 바꿔야겠다. 또는 동명사로 바꿔야겠다. 또는 초부정사로 바꿔야겠다. 하는 추론의 능력까지 요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등급 가르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으로는 틀린 어법 찾아서 모두 다 고치기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여고에서 출제가 되고 남고 중에서는 휘문이라던가 아니면 경기 고등학교 또 영동고에서 출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틀린 것을 찾아내는 보기를 골라내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올바르게 고칠 거면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도 묻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영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크게 보면 2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외워서 맞출 수 있는 유형이 있고 아니면 단대국어처럼 아예 새롭게 출제가 돼서 처음 보는 문장을 영작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 단대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로 1등급부터 3등급까지 거의 갈라지는 문제인데 그 이유가 일단 1번 해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해석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끼워 맞출 수 있는데 해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장 그러니까 지문 전체를 이해를 한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인지를 일단 상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이 보기가 절반밖에 안 주어져요. 분명 지문에서 제시하는 조건은 10개 단어 이내로 영작을 하라고 했는데 보기에는 5개밖에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럼 나머지 5개는 알아서 채워라 라는 식으로 출제가 되고 또 중복을 허용하거나 아니면 어형 변형을 허용함으로써 이 보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꿔서 어떻게 쓸 건지를 요구하는 그런 시험이 되는 거죠. 근데 심지어는 이 문장이 새로 보는 문장이니까 맞을지 안 맞을지 확신을 하지 못한 채 이렇게 시험에 응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실 내신과 수능 영어가 엄청 크게 다르지도 않지만 내신과 수능 영어를 어떻게 보면 좋냐면 수능 영어의 연장선이고 더 심화된 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흔히 중학교 때 겪었던 내신 영어는 수능형 문제는 너무 쉽고 빈칸 문제 쉽고 그다음에 문답 배열 너무 쉬웠지만 고등학교에서는 크게 바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능 독해 역량이 많이 필요하다. 또 어법 같은 경우에는 틀린 보기만 골라내는 게 아니라 빠르고 정확하게 심지어는 그걸 올바르게 고치는 능력까지 요구가 된다. 또 영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쓰는 능력을 많이 공부를 해서 새로운 문장이 나타나더라도 풀 수 있는 능력이 요구가 되는 기본을 쌓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내신에 가장 도움이 될까라고 얘기를 이제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독해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놓치지 않아야 될 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흔히들 어법특강 정말 많이 이제 신청을 하고 어법특강에 매진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요. 사실 저도 어법특강을 많이 하지만 웬만한 고등학교에서 이제는 독해에서도 킬러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론하는 능력, 그래서 단서를 찾아서 이 글에 진짜 요구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능력,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오답 노트도 꼼꼼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배경 지식 같은 거를 씀으로써 알게 됨으로써 어떤 지문이 나오더라도 조금 더 잘 흡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 근방에서 제일 많이 쓰는 모의고사 3개년과 그 다음에 EBS 비연계 교재죠. 물림포스라던가 리딩파워라던가 가장 많이 쓰이는 교재를 짜깁기 위해서 좋은 지문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2달 동안 공부를 하게 되면 그게 내신에서 실질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게끔, 그래서 내신 연계가 높은 교재로 만들었고요. 어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판서를 엄청 예쁘게 해가지고 그거를 노트 정리를 해주는 선생님은 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노트 정리 정말 예쁘게 하고 아이들 특히 여자 친구들은 되게 그거에 목을 매는데,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법 중에서 만약에 중요한 파트가 나와서 이게 영작이 나올 것 같다. 그럼 영작을 공식화 해주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과적인 친구들이랑 조금 잘 맞는 편인데 이 문장을 어떻게 배열할 거냐 이런 것들을 조금 공식화해서 설명을 해주는 편이고요. 또 어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를 푸는 능력을 저는 강조한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고1, 고2, 고3 기출문제를 파트별로 다 긁었습니다. 2010부터 2019년, 이제는 2020년까지 아마 추가가 되겠죠. 이 모든 거를 다 파트별로 쪼개서 이거를 개념을 어느 정도 습득한 다음에, 그래서 그 개념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개념 중에 무엇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건지를 조금 많이 길러주는 수업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문제를 보면서 보기가 오답과 정답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그리고 여기서는 뭘 단서를 활용을 할 것인지, 왜 여기서 위치가 되고 대시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 해당 문장 안에서 정말로 힌트를 삼아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세스를 거치다 보면 아이들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푸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한 저는 이렇게 8주 동안 진행이 되면서 아이들이 정말 자기 걸로 체화하고 그다음에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클리닉의 수단으로서 숙제 교재에 별표만 치는 게 아니라 뭘 모르는지를 좀 쓰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친구들 숙제검사 하다 보면 별표 정말 많이 잘 쳐오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질문을 하려고 할 때 이거 왜 별표였지? 라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물어봤어야 하는 것들, 자기가 본인이 풀 때 모르다고 느꼈던 거, 헷갈렸다고 느끼는 거를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하고자 모르는 즉시 퀘스천 마크 남기고 뭘 모르는지 써라 라고 한 다음에 제가 이거를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남겨서 다시 돌려준다거나 아니면 클리닉 시간에 불러서 1대1로 옆에 앉혀놓고 여기서는 이게 힌트야, 그래서 답이 이게 돼야 돼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납득하고 체화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단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저는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단어 80%만 알아도 우리가 안 풀리는 지문이 없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정말 많이 외워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단어 암기 습관이 잘 형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어를 조금 빡세게 8주 동안 최대한 외우게끔 시키는 편이고요. 또 이렇게 단어를 외워야 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독해 킬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어가 다 바뀐다거나 구문이 다 바뀐다거나 아니면
대놓고 유의어를 물어보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단어가 확장이 너무나도 많이 되는데 그거는 결국엔 무범이랑 다름이 없습니다. 사실 한 단어에 유의어라고 하면 10개도 되고 20개도 될 수 있는 게 유의어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번 방학 때 단어를 다 외우고 갈 수 있게끔 단어 교재를 좀 잘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단어 교재 같은 경우에는 단어는 빈출 순서로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외울 때 최빈출부터 외우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뜻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뜻을 넣는 게 아니라 다이어로서 1번 뜻, 2번 뜻, 3번 뜻, 출제된 뜻을 다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그 해당된 뜻에 맞는 유의어도 넣어줍니다. 이 유의어는 거의 3개에서 5개 정도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예문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바로 옆에 이게 실질적으로 기출문제에서는 어떻게 예문이 구성이 됐는지 또는 EBS에서는 어떻게 예문이 구성이 됐는지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단어가 활용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단어 교재를 열심히 줘도 아이들은 외울 때 되게 힘들어해요. 또 많이들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휘발성이 강하다. 우리 아이는 단어 시험만 보고 집에만 가면 그거를 다 까먹어 버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고자 저는 워크북을 총 3단계로 구성을 해서 보내주는 편인데 예를 들면 1번 유의어를 찾아서 넣기라는 문제를 넣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 점은 딱 짝짓기처럼 매칭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문제를 풀다 보면 그냥 외워지는 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사실 이게 단대국어에서 전형적으로 계속 나왔던 유형 중에 하나였는데 단어 부교재를 원래 선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연도에 우리 코로나가 터지면서 시험 범위에 대한 거를 조금 완화를 하고자 이번 연도에 빠졌던 유형이지만 예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골라라.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번 시험을 칠 때마다 600개씩 시험 범위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출제될 때는 1점짜리 4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1등급 컷은 98이었으니까 이거를 4개 중에 2개는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시험범위 출제 안에 하기는 어려우니까 미리 이런 프로그램을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출제 방식은 여고에서도 많이 쓰는 방식인데요. 숙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단어 부교재를 활용을 해서 한글 해석을 주고 첫자를 준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써라 라는 게 시험 범위에 나와요. 시험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3가지로 총 연습을 해보면서 어떻게든 내신에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고 체화가 되는 그런 단어를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 수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사실 제가 조금 젊은 선생님이다 보니까 어머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조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제가 너무 젊어서 생기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친구들이 항상 후기에 써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쌤은 진짜 열정적이다. 누구보다 영혼을 갈아서 책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시험 기간을 거치면서 아이들이 해줬던 얘기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해주니까 진짜 저도 열심히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이들을 케어하는 거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제 에너지 100%를 수업에 쏟을 수 있고 또 아이들을 케어해서 어떻게든 얻어갈 수 있는 수업, 그런 것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이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강이었습니다.